열심히 공부도 안 했고 뭔가 준비도 안 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후회됐나 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뭔가 어떤 젊은 날의 추억들도 많고 재밌었던 경험들도 많은데 그걸 다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치부하면서 내 스스로를 더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살이 많이 쪘었죠. 이것도 아프기 거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살이 많이 쪘었죠. 너무 먼 미래를 내가 고민하는 게 어쩌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됐고요. 그냥 혹시나 누구나 이거 듣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아프기 전에 마지막 직장 생활할 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저금하는 금액이 뭔가 타인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뒤떨어졌지? 나태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조금씩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뭐 차도 사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수술방 들어가면서 생각한 게, 아니, 그러면 그 죽을 둥 살 둥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일했는데, 사과 한쪽에 토스트에 잼 발라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일하고, 저녁에만 집에서 밥 먹고 막 이랬는데, 이거 100원 한 장 못 써보고 지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병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원래는 여행 다닐 때 쓸 돈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진짜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는. 근데 아프고 나서는 피 같은 돈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뭐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죠. 투병을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더라도 몸이 조금 힘들어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는 아니고 2024년 1월 달에 한 달 동안 가게를 닫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엄청 아플 때였거든요. 그때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그때도 교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발이 막 엄청 찢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이.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항암제 부작용이에요. 손발이 이렇게 찢어져요. 손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물집이 잡혔거든요. 이게 자결통이라고 불타는 것처럼 막 엄청 아파요.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날이 지나가면 더 체력도 안 좋아지고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는데, 그럼 오늘이 제일 건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막이랑 오로라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죽기 전에 보면 좋다. 되게 다른 감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사막이고 오로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근데 제가 그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아이슬란드에. 근데 또 중간에 어떤 예능, 꽃보다 청춘인가 하는 예능에 조정석 님이랑 배우님이 간 거 보고 너무 막 친구들이랑, 야 씨 지금 바로 그만두고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회사 뭐 당연히 그렇게 오래 못 빼고. 그래서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제 발 찢어지는 발을 보고 가야겠다. 오늘이 제일 건강한데 그럼 언제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갔던 게 사진이 다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 예, 오로라도 봤고 중간에 스타보보 해가지고 사막도 봤어요. 작은 사막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또 큰 사막도 가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거든요. 조금 체력을 회복하면 가고 싶은데, 대신에 여행이 조금 남들과 다른 모습이죠. 저렇게 멀리 갔으면 막 많이 보고 즐기고 해야 되잖아요. 하루 여행하면 다음날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 비싼 비행기와 이 소중한 시간을 뺏어 갔는데, 누가 그렇게 여행해요? 하루 여행하고 하루 누워 있고, 하루 여행하고 하루 누워 있고. 여행을 가도 이렇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같이 아깝게 갔다 온 거죠. 낭비하면서 갔다 온 건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밖에 못 가겠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갈 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약 좀 길게 달라고 했더니, 너 진짜 너 허리도 부러진 거 알지? 이러면서 거기 영어로 제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뭔 일 있으면 의료진이 볼 수 있게 막 다 챙겨주시고 약도 길게 주시고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그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건강하게 갔다 올게요.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막 거기서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도 이렇게 드리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로라 봤어요. 그래서 교수님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얘기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막 사진 돌려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허리 안 좋아졌다는 거는 허리에 지금 전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신장이 척추 근처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 원발을 제거한 부위 근처에 전이가 된 거죠. 뼈로 전이가 많이 돼요. 뭐 4기 정도 되면 전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데 뼈로 전이가 많이 되는데 요추뼈에 된 거죠. 이제 허리 밑에 뼈에.
그래서 이제 척추뼈가 있으면 안에 이제 암세포가 있고 이게 막 뼈가 이제 갉아먹고 있으니까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다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사선 치료하면 약간 골다공증처럼 그 안에 공간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부서진 벽돌이니까 뭔가 안에 균열이 생긴 벽돌이니까 훨씬 약할 거잖아요. 그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가방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저 또 남자고 점과니까 뭐 이렇게 유난이지 그랬는데 이게 척추뼈 하나가 전이가 되고 그 위로도 전이가 되고 아래로도 전이가 되고 이 옆에로도 다 전이가 돼서 다 방사선 치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해졌나 봐요. 허리가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골절처럼 여기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진짜로 이게 갈라져 있고 제가 허리를 못 펴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 기간이 한 4개월? 그래서 차를 타는데도 한 10분 걸리고 내릴 때도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이 허리를 제대로 펴고 뭐 할 줄을 너무 아프니까 수술한 직후로 가장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연속으로. 아예 못 움직일 때는 한 2주 정도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암성 통증도 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아프거든요. 와 근데 진짜로 너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회복해서 잘 다니고 그때도 여행 가기 직전에도 발이 좀 저렇게 찢어졌다 뿐이지 허리는 조금 괜찮았는데 교수님은 이제 걱정되는 캐리어 들고 다니면 혹시 또 부러질까 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되게 살살 조심히 갔다 왔는데 그런 염려들이 좀 있었고 뼈로 전이 많이 됐고 뼈 근처도 전이 많이 됐고 지금은 쇄골뼈 근처에도 전이가 돼 있고 심장, 폐 뭐 그런 근처 근육이나 복막 이런 데 전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장은 여기 좀 밑에 쪽에 있는데 허리 뒤에 있고 쇄골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처까지 전이가 됐다는 건 사실 이 안에 어디에나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진행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시간이 이제 계속 흐르니까 조금 더 재밌고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신다는 말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상생활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죠. 뭐 제가 막 격하게 달리거나 뭔가 무거운 걸 들거나 하는 건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하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발이 좀 아파도.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전시 보고 여행 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해야 나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아 그래도 그때 재밌었지 막 어디 가서 뭐 보고 누구랑 뭐 했고 뭐 먹었고 하면서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제가 다시 누워 있고 투병을 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근데 지금 미리 제가 그걸 걱정해가지고 아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걸 못 하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높은 산을 못 간다거나 많이 먼 여행지를 가기 좀 어렵다거나 뭐 좀 여행지도 난이도가 뭐 육체 활동이 많은 곳들은 조금 가기 어렵다거나 트레킹을 뭐 길게 못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이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점점 이게 내 삶을 갉아먹고 나를 서 있는 곳을 점점 좁게 만들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운동장이 컸을 때 많이 뛰어놀고 해야 나중에 좀 후회 덜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대책 없이 다니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무기력증도 오고 좀 우울하기도 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 월세로 사는 삶 13번 에피소드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 암 환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무기력증이 와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많이 작아지거든요. 저는 또 제가 먹는 약이 부작용에 무기력증이 써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무기력증도 있는데 호르몬의 문제기도 하고 원래도 암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기력하고 뭔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먹는 항암제에 흔히 생기는 부작용이 무기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더블이잖아요. 얼마나 무기력이 제가 심하겠어요. 이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와요. 제가 매일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어떡해요? 그러면 회복하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건 기력이 없다는 건데 힘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력을 다 쓴 거, 그냥 체력을 다 써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무기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 이불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오면 좀 쉬어요. 쉬고 여기 사진관 나와서도 저기 소파 있거든요.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가요.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시간은 아깝지만 뭐 어떡합니까? 절대적으로 이 시간을 거쳐야 되지 또 다시 기력이 돌아와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데 똑같이 무기력하지만 좀 심리적으로 자꾸 핀치에 안 몰리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열심히 회복하고 열심히 기력을 충전해서 최대한 이불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해요. 무기력증을 가속시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어. 오늘도 이불 속에서 시간만 낭비했어. 이 마음이 나를 더 무기력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갔다 오늘 나 화장실도 갔다 왔어, 오늘 나 시리얼도 혼자 말아 먹었어, 라면도 혼자 끓여 먹었어, 뭐 약간 이런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거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오늘 하루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열흘 무기력할게 8일 무기력하고 7일 무기력하면 어쨌든 나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3일을 줄였잖아요.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저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것도 비교에서 벗어난 거랑 똑같은데 이런 거죠. 야, 누구는 암 환자인데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닌데 왜 비교하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비교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저를 되게 힘을 더 돋궈주고 더 좋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건 제 대학 생활이거든요. 체육대학 갔다가 학교에서 응원단 했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대학 생활 하려고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너무 대책 없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그렇게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런 일을 했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기가 야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살이 찌고 눈에 생기를 잃어갑니다. 일은 너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랑도 진짜 잘 지냈고 그 다음에는 인형회사를 다녔는데 그때는 또 이런 모습이었고 좀 통통하신. 점점 살이 찌는 거죠.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약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살이 많이 쪘었죠. 이것도 아프기 거의 전이거든요. 네, 살이 많이 쪘었죠. 그럼 머리 흰색으로 된 것도 지금 항암 부작용으로. 아, 네, 항암 부작용이고요. 이것도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약이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중에 2종을 제가 먹었어요. 첫 번째 먹었던 약은 2주를 먹고 1주를 쉬니까 흰머리가 났다가 검은 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바코드처럼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새치도 아닌 것이 되게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 약을 먹다가 전이가 됐어요. 그럼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은 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매일 나는 거죠. 검은 머리 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아예 완전 이렇게 백색의 머리였고 흰색이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완전 백색이었고 지금은 보시면 약간 회색이 섞여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 그러면 검은 머리 다시 나면 이거 약 내성 생겨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거는 좀 과학적으로 어렵고 일단 머리 색깔보다 어쨌든 전이되는 암이 활동이 하냐 커지냐 멀리 가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약은 먹고 있어요. 병원 가서 항암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서 약 먹는 걸로 일단 항암하고 있고. 그렇죠. 처음에 맞았던 항암은 병원에 가서 저도 맞았었고요.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나서는 먹는 약이 됐죠. 그게 산전특례 대상이나 아니면 환자 자체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먹는 약이 편안하니까. 편안하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고 머리가 점점 흰머리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오정처럼 여기만 전 몰랐어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가 하얗게 된 거를 파악한 게 처음에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줬어요. 이것도 오로라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찍어줬는데 여기 머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모가 왔구나. 항암제 때문에 한국 가면 다 밀어야겠다. 여기 보면 머리가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흰머리가 자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더니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안에서 차오르는 머리가 흰머리가 점점 자라고 나중에 손님이 저를 찍어줬는데 제가 머리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몰랐죠. 이 흰머리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작용이에요. 저 염색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인분 중에서 위로해준다고 했는데 조금 상처받거나 힘들게 하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거는 좀 약간 사람의 성향이고 제가 오시기 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암 환자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증이 오는 것처럼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돼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도 괜히 화가 나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도 괜히 네가 뭘 아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성향이 약간 저는 좀 대책이 없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대안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순수한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약간 뭔가 상처를 받고 이런 거지 이들의 진짜 의도,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걸로 상처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약간 신선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는 저의 성격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느낀 적은 없고 근데 만약에 혹시나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예를 들어 입장 바꿔서 저도 암 환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또 암 환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까. 나도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그 암에 걸려본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돼본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암을 걸려봤는데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건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왜냐면 뭘 해도 되게 우울하고 서운할 시기라 이렇게 얘기해도 서운할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서운할 거예요. 근데 옆에 있어준다는 거만으로도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제 오래된 친구들,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분들, 군대, 응원단 분들이랑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오죽하면 저 광고대 행사를 2014년에 다녔는데요. 지금도 만나요.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먹태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그냥 저를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나를 위하고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뭐 느끼니까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요. 비밀 댓글이 막 저희 부모님이 뭐 아니면 저희 뭐 가족이 아니면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냐. 저도 뭐 제가 암 환자 당사자지만 그 남겨주시는 분과는 다른 질병이고 다른 케이스고 다른 상황에 연령도 성별도 먹는 약도 전이된 부위도 다 다르잖아요. 뭐라고 내가 해줄 말은 딱히 없고 또 가족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가족 보호자가 돼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 당사자로서 저는 가장 그래도 고마울 때가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럴 때 그냥 고마워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뭔가 진짜로 응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좋아하는 약간 외향적인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위안을 받고 안정을 찾고 뭔가 내 삶을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타인이 어떤 건네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성향의 환자인데 자꾸 들이쓰시면 그거 싫으시겠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암 투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케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의 정서적인 케어나 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공사를 끝내고 거기 뭐 안에 뭐 그런 센터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점점 사회가 이렇게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환우들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우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막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뭐 의료의 질도 높아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환자 본인이 혼자 싸웠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뭐 영양 식단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여해 보시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암 환자라서 필요한 거? 조금 거동이 만약에 불편해지면 뭐 그런 것들 이동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비단 암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거나 거동이 좀 어렵거나 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그러니까 암 환자만을 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꿈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다른 나라를 더 가보고 싶으시다던가. 멀리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제 인생에서 진짜 멀리 갔다 온 거거든요. 아이슬란드 갔다 왔는데 그 뒤로 약간 해외를 나가고 싶은 어떤 욕구가 조금 줄어들고 국내 여행을 더 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목포를 가봐야지 하는데 일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거길 내가 여행으로 꼭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여행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져서 목포, 해남 그리고 제가 구례, 하동, 남해를 되게 좋아해요. 그쪽 그다음에 뭐 기장, 영덕 뭐 이런 좀 국내 여행을 더 가고 싶고 원래는 그곳을 가서 글을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멋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에세이 책을 내려고 뭔가 글을 쓰고 있거든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번에 마감을 제가 못 지켰거든요. 아파가지고 무기력증 때문에.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는 이거 빨리 책 원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가 가장 단기적인 꿈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지 주셨을 때 그냥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하는 꿈? 생존 말고 제가 뭐가 있을까? 살아있는 거가 제 꿈입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여기서 놀다가 구경 많이 하고 지구 곳곳,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뭔가 나와 떨어진 인생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꿈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욕심도 많고 되게 낭만주의자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책도 보고 뭔가 그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저런 삶은 어떻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는데 가장 쉬운 건 타인이 경험해 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관이 또 맞는 것 같은 게 손님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 너무 신기해요. 막 여기 앉아있으면 뭐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수 사진 찍으러 오신 어르신들까지 되게
폭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걸 재밌어 해가지고 손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여기 근처에 요리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여기 이력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은 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이런 쪽에 어떤 진로가 있구나. 그래서 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뭐 되게 신기합니다. 예,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실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그러니까 좀 남 탓, 약간 정신 승리하자면 이게 약간 어릴 때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했잖아요. 그럼 나는 성실하지도 않고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도태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했고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패배자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릴 때 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결과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조금 해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좀 덜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옛날에 내가 있다면 해주고 싶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약간 이상한 건 난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안 했고 뭔가 준비도 안 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후회됐나 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뭔가 어떤 젊은 날의 추억들도 많고 재밌었던 경험들도 많은데 그걸 다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치부하면서 내 스스로를 더 깎아내렸던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좋은 직장을 못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런 직업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그 자리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럼 경쟁을 하다 떨어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떨어져서 다른 나한테 맞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미 떨어지는 순간부터 낙오했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암환우 카페가 있어요. 잘 안 들어갑니다. 투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투병 초기엔 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도 공유하고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공유해서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사례가 다르잖아요. 암 환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은 암이야. 저는 신장암 4기고 신장암 4기 환자,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인 암 환자가 어떤 조금 이런 양상이나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게 나한테도 영향이 오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자꾸 안 좋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내는 건 맞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암 환자의 케이스랑 나랑 다르잖아요. 나이, 성별, 직업, 생활 환경, 먹는 약, 전이 부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분이 치료가 잘 안 된 걸로 부정적인 영향을 얻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쉽게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찾아봅니다. 의사 선생님이랑만 소통하고. 아니 의료진한테 물어봐서 의료진이 답해주는 걸 듣는 게 저한테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여쭤보고 실제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신장암 환우에만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도 도움을 진짜 운영자분께 많이 받고 했는데 뭔가 다른 암종, 타 환자들의 경험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 그게 부정적인 기운이 없는 글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자꾸 내가 암 환자여서 여생이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안 찾아봐요. 그냥 제 치료는 제 의사랑만 얘기합니다. 그 교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하신 분인데 그분도 잘 모르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비교해서 벗어난 거랑 똑같은데 그 암 투병마저도 비교하지 않아서 조금 더 제 투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힘내는 부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막 투병의 사례를 공유하거나 치료의 사례를 공유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믿으시는 거네요. 왜냐면 그 의료진과 신뢰관계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무슨 원수진 게 아닌데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드셔야 본인의 연구나 어떤 이력에도 좋으신 건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노는 게 제가 투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거의 전적으로 믿고 의료진이 뭔가 행위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당연히 100% 신뢰하고요. 신뢰 안 하면 제가 어쩔 겁니까? 제가 저희 조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네가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쩔 건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료진이랑 잘 협력하려고 하고 정서적인 부분 되게 투병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 암이 전이되고 하는 거가 멈추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멈추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해져야 정말 이 삶을 재밌고 나한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마주할 텐데, 그러니까 그 두 개 같이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신승리예요. 처음에 이제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29살에 암에 걸렸는데 뭐 크기도 뭐 남들은 뭐 5cm, 7cm 이런데 뭐 일단 발견했을 때 17cm고 실제 수술은 27cm였거든요. 그 잘라낸 범위가 왜냐면 바트하게 못 자르니까 좀 넓게 자르니까 27cm면 진짜 이만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 긴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자르니까 상황이 되게 절망스럽잖아요. 절 수술해준 교수님이 원래 봐야 되는 날보다 좀 늦게 봤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치료를 잘 받고 우리가 좀 자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되게 불안하셨나 봐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여러 명 제가 만나봤을 거잖아요. 여러 과를 만나보고 여러 교수님들을 지금 투병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그 정도의 감정 표현을 안 하세요. 근데 의자에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야, 너 죽어서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마음속에 본인도 담고 있었나 봐요. 그 수많은 환자 중에 저를 기억한 것도 신기한데 아, 큰일이었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베드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장에 이렇게 낯선 형광등들이 이렇게 뒤로 지나가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저축해둔 돈 100원 한 장 못 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옮겨주고 이제 마취하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다면 지금이랑은 정반대로 살 것이다. 나는 이 수술대에서 이미 죽었고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제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지금 이 삶은 덤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비에 젖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미 젖은 사람은 물이 무섭지 않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전이가 되고 막 무기력증이 오고 아프고 이런 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덤으로 사는 거였고 지금까지 투병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무기력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상황이 악화돼서 떠나더라도 후회 없다. 왜냐면 주어진 시간에 이미 저 버킷리스트가 없어요. 오로라 보고 싶은 거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또 뭐 하고 싶은 거 책 쓰고 싶어서 지금 책 쓰고 있고 그러니까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버킷리스트라고 부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근간이 이제 덤으로 산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비교해서도 멀어지게 하고 투병도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게 하고 근데 이것들이 선순환의 바퀴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길게 투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기 암 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거든요. 그럼 10명 투병하면 8명 죽는다는 건데 5년 못 살고 제가 지금 투병 7년 차란 말이죠.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10명 중에 2명 안에 살아남았고 그것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암세포가 조금 천천히 전이되고 뭔가 공격적으로 더 많이 안 퍼진 덕분이겠죠. 그래서 주요 장기가 워킹을 잘하고 하는 덕분이지만 마음가짐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친구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대학교 MT랑 축제를 아직도 가거든요. 36살인데 근데 응원단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거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너가 무슨 거의 할아버지 뻘인데 거기 가서 뭘 하냐 애들 불편하게 하는데 거길 막상 가면 98학번 선배님도 오십니다. 제가 08학번이거든요. 전 거기 가면 설거지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설거지는 벗어났어요. 약간 중간 짬밥입니다. 근데 어쨌든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밤에 늦게 또 잠 못 자고 놀고 힘들잖아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저는 갔다 오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애들은 어쩐지 몰라요. 애들은 불편했을 수 있겠지만 난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피곤하지만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방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을 때 어떤 만족감과 조금 몸은 힘들지만 또 가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또 되게 신입생들이랑 낯선 사람들이랑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뭐 옛날에 내가 대학교에서 놀았었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뭐 그때 그 사람들 선배들 후배들 반가운 얼굴 만나고 오는 게 뭐가 더 만족감이 높았을까? 그 예를 들어 뭐 5시간 6시간 썼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갔다 왔고 갔다 와 보니까 실제로 몸은 좀 피곤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지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신체적인 거와 정서적인 거 같이 물려가야 조금 나한테 더 좋은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딱 한 문장으로 어떤 호영님의 삶이나 이런 거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모토로 살고 있고요. 이게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주기, 그러면서 변화하는 심경의 상황, 그 다음에 제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어쩌면 누구나 다 지구의 월세로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시간을 또 최선을 다해서 네. 사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네가 할 일 다 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재밌게 뭔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정말 막 진짜 가슴 아픈 막 불타는 연애도 해보고 뭐 어떤 동료 의식도 느껴보고 친구들이랑 우정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돈도 정말 빼놓을 수 없고 사람도 빼놓을 수 없고 뭐 모험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모험이라는 이 삶의 그 본질을 잊고 자꾸 이렇게 조금 어떤 물질적인 거에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 낭만적이고 뭔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걸 좋아하는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그쪽으로 나를 몰고 가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러면은 연봉이 막 높고 월 1,000만 원씩 벌래 아니면은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암 안 걸리고 살래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거든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어진 시간을. 근데 조금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뭔가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산다는 거 진짜 행복하고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점점 더 몸이 아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간이라면 응당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대신에 그때 조금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좋은 기억들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본질로 돌아가 보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주어진 환경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